저희가 이제 자소서를 좀 짚어봤고 필기시험 면접에 대해 살펴볼 텐데 자소서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뱅쌤? 자소서 어려웠죠. 네. 그 항목들이 어려운데 두 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그냥 간단하게 드려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총 그 질문 5개 있는데 자필로 적으라라고 하는 이 부분 빼고 그냥 문항 자체로만 보면 어느 문항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까? 저는 단연 4번이요. 디지털 마인드. 네, 어때요? 저도 이제 이게 1, 2, 3번 또 5번 항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다른 회사를 준비하던 분들도 좀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항목인 것 같은데 이 디지털 마인드라는 이 말에 굉장히 좀 꽂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마인드 두 분 다 4번을 꼽아주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번이 그래도 제일 분량이 많고 1,500자니까 1번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입행 후 계획을 적는 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4번 문항을 딱 보면 처음부터 이제 딱 막히는 뭔가 머리가 하얘지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우리 취준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4번입니다. 우리 두 분 MC 분께서도 다 4번을 꼽아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취준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4번이 어렵답니다. 근데 우리 아까 큰 빅 힌트를 하나 주셨죠? 네. 바로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마인드는 스피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힌트, 이런 오늘 대박을 여러분들이 건져갔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산하은행 다 합격하실 겁니다. 네, 조세현 아나운서의 팁과 그리고 우리 뱅쌤의 네, 팁까지 합쳐서 여러분 자소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시험 저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역시나 유난히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개요부터 짚어주세요. 예, 필기시험이 이제 그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소서와 토익 성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고 나면 1,100명이 합격을 하지 않습니까? 1,100명이 합격을 하면 이제 필기시험을 보는데 4월 24일 날 이제 보고 뭐 내일까지 이제 서류 마감하고 나면 약 한 달 정도가 남습니다. 이제 그 필기시험에서 보는 거는 이제 총 9개 과목으로 해가지고 3교시까지를 보는데요. 1교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과정이 직무지식이라고 하는 과목을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논리적 사고력 시간에는 시사 논술 시험을 봅니다. 세 번째 이제 또 한 시간에는 NCS, 우리 직업기초능력이죠. 이 NCS 시간까지 해서 총 3교시, 3시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3시간 중에서는 시간대 배정을 보면 논술 작성하는 게 약 45분 정도 작성을 하고요. 논술 한 편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지식, 그러니까 전공시험, 여러분들 전공시험이 총 80분 시험을 봅니다. 네. 80분. 이 시간이 제일 길죠. 이게 아마 2교시 정도에 배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공시험을 이제 80분 동안 보고 마지막에 NCS를 60분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가서 걸리는 시간은 딱 입시를 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될 텐데 중간중간에 한 교시가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주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 직무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공지식 분야 9과목으로 그 시험 치러지는 저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일 하드 코스, 난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문제를 풀고 나중에 이제 편한 마음으로 글을 쓰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글을 먼저 쓰고 아직 막 외웠던 것들도 막 기억을 해야 되고 좀 복잡한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자소서 마감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마감하자마자 이제 또 한 달 정도 남은 시간을 필기시험 준비로 또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이 3교시 시험 중에 평가 배점이나 중요도가 다르다고 하면 어떤 비중으로 시험에 응하는 게 좀 효율적일까요? 뭐 저도 과거에 그랬고 이렇게 필기시험 시간을 정하는 거 이것도 다 어떤 과학이고 철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지식 80분짜리 제일 어렵다고 하는 시험을 저 부분을 만약에 1교시에 배치시켜 놓으면 1교시 끝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실제로 그냥 망쳤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NCS가 아마도 1교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논술이 1교시에 들어가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게 정상적일 수 있는데 이제 직무지식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다시피 조금 전에 질문이 이제 어느 부분이 어느 시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비중이 높은 시험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직무지식입니다. 그 80분짜리요. 80분짜리 그게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이
논술하고 NCS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논술이 살짝 더 중요하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한 달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NCS 60분이 논술보다는 시간은 길지만 그래도 논술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람에 대해서 그 지원자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NCS는 그 평가의 강도가 좀 훈련되어진 공부다 보니까 평가의 강도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NCS보다는 논술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논술보다는 또 전공 논술, 전공 시험 이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전공 지식 이번에도 과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좀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평가될까요? 예, 이 80분 동안 시험 보는 이 전공 시험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다 이런 우리 그 공기업도 있는데 이런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관식 중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논술형이 한 문제.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길게 작성해야 되는 거죠. 한 면 또는 그 이상. 그 답안지 한 면 또는 그 이상으로 길게 작성해야 되는 게 이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이 네 문제. 뭐 어떤 법칙이나 어떤 뭐 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라고 하는 이런 게 네 문제. 그래서 각 한 문제당 10점씩. 그래서 총 40점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제 논술형 이것은 40점짜리 한 문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술형이 총 5문제가 나와서 이게 20점이 되는데요. 뭐에 대해서 약술하라. 뭐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라. 뭐 여차여차해서 계산을 해보라. 이래가지고 약술형짜리가 총 5개로 나와서 총 4점짜리 5개. 그래서 20점짜리. 그래서 총 문항은 10문항입니다. 논술형 하나, 그다음에 서술형 4개. 그다음에 약술형 5개. 그래서 총 문항은 10문항인데 이게 전부 다 얽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지문을 길게 주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약술형이 3개씩, 2개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잡지 못하면 다 틀릴 수 있는 또는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특히 전부 다 주관식이니까 좀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얼마나 어려울 거냐라고 네네. 하는 문제와 이 공부의 깊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공부의 깊이도 꽤나 깊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깊이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부의 깊이도 여러분들이 깊게 하고 답안지를 충분히 주관식으로 이렇게 잘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 2년씩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뭐 시험 과목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좀 의외의 이 과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나 저같이 좀 문과생들이라면 경영, 경제, 법학 여기 좀 집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는 어느 정도로 깊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지 물론 뭐 전공자들도 있겠지만 비전공자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시험에 실제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거나 찾아보시면 뭐 조금만 노력하시면 구할 수는 있을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가 뭐 경영이나 경제 이쪽과 관련 문과생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경영, 경제, 법 이쪽으로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과생들의 경영학이나 이쪽에 보면 뭐 MPV다, WACC, 가중평균 자본비용 뭐 이런 부분들도 기출 문제로 나오기도 했는데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약술형이나 서술형 쪽이에요. 이 계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깊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나올 거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다 그러면 미시거시 정도만 보면 되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4년제 그 전공 과목, 예를 들어 경제학과다 그러면 경제학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 듣는 전공 과목들이 있죠. 뭐 그 안에는 계량경제학도 있고 국제경제도 있고 뭐 미시경제도 있고 거시경제도 있고 수리경제도 있고 뭐 이런 경제학 과목, 전공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전공 과목들을 다 해박하게 아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원, 국내 대학원, 그 최상급 대학원,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정도 수준의 대학원을 진학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대학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 난이도의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제가 아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건 최상급 대학교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문제가 어렵겠죠. 그 정도 문제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산업은행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어떤 더 어려운 곳이, 그 시험을 보는 곳이 어떤 곳이 있냐라고 하면 뭐 CPA, 그 다음에 뭐 행정고시, 이런 시험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A라든가 행정고시 정도 수준 바로 밑에 수준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책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네, 확실히 기초 지식은 좀 아닌 것 같고 깊이 있는 전공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씩 대학원 준비한다면. 수준에, 예. 야, 어렵네요. 자, 전공 지식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논술과 NCS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NCS는 저희가 오늘 다루기는 좀 방대하니까요. 저희가 백발백중 NCS를 통해서 팁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센 거는 저희 논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렇죠. 이 논술을 이제 45분 동안 논술 한 편을 적어야 되는데, 제가 논술 적는데 뭐 우리 2부에서 지금 필기시험 관련해가 전공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NCS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공부를 하시고 우리 백발백중 NCS를 또 재방송 청취를 또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논술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필기시험 관련해서 먼저 논술은 이 지문이 꽤 길게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술을 해보라라는 이런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나왔던 우리가 기출 주제들을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장 제일 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게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논술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어떤 주제의 논술이 나왔냐면, 최근 부동산, 증권, 금융시장에서의 영끌 현상 아시죠? 자, 영끌 현상으로 본 군중 심리에 대한 견해를 논술해보라. 자, 이런 식의 논술이 작년 한국은행에서 논술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산업은행도. 작년에 바로 두 번째 보면 작년에 나왔던 산업은행 기출 주제가 나오죠. 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뉴럴링크를 만약에 오늘 지금 처음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사에 대해서 중급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뉴럴링크에 대해서 지금 들어본 게 있고 뭔지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상급입니다. 자, 뉴럴링크에 대한 찬반 견해를 논술해보라라고 하는 이게 작년 산업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뉴럴링크가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충분히 그만한 어떤 그 지문이 나옵니다. 뉴럴링크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게 지문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찬반 견해를 논술해보라라고 하니까 설사 모르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보면 알 수는 있는데 뭐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사 논술이 나오는 게 한 편 45분 동안 적는 거고, 분량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받으면 한 2페이지 정도는 적을 수 있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뉴럴링크 전 처음 들어보는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으니까 저희는 중급.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기출 주제들을 좀 살펴봐도 대충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나왔던 그 정도 수준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이따가 우리가 뭐 또 어떤 주제가 지금 있냐라고 하는 이런 이슈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런 주제들, 시사와 관련된 주제들. 뭐 저런 주제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지금 우리 시사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그 마지막 5번 자소서 5번 문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소서 5번 문항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의견, 그런 견해들이 논술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코로나 양극화 문제, 그 다음에 영끌 문제,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 지금 7천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죠. 과연 어떤 암호화폐의 가치의 적정성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게 바람직한가, 이런 거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경제, 특히 가계부채, 또 이런 어떤 기업들의 부채, 이런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리스크 관리 문제,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뭐 우리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문제가 많죠. 자, 지방대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지금 2021년 상반기 시즌을 보면 지방대 그 정원 미달 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정원 미달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지방 소멸이나 어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어떤 교육의 개혁을 가지고 가야 될 거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인구 감소 문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술 주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사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고 신문 뉴스 읽는데 특히 우리 연합뉴스를 보시면서 우리 두 분 MC님들을 자주 뵙는 게 여러분들이 시사 지식을 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시사 공부와 더불어서 논리 구조를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첫째, 둘째라고 해서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 밖에 좀 팁을 주세요. 예, 그 논술과 관련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짧게 팁을 드릴게요. 자,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45분 동안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는데 이제 개요 짜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을 10분을 넘기지 말자라고 하는 요게 개요 짜기 10분을 넘기지 말자. 그러면 남는 시간이 이제 35분이 남으니까 10분 넘기지 않고 개요 짜기를 마무리하자. 요게 첫 번째고요. 뭐 내용은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분량 전체 대비 15대 70대 15 요 정도 비중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분량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고 논술을 적자.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술하라 또는 견해를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대응 방안, 대응 방안이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술 주제를 좀 분량을 길게 이거를 좀 포인트를 두고 논술을 적어보자. 요게 이제 세 번째 팁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팁은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좀 거시적으로 논술을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요거는 짧게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시적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논술을 적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네 번째 팁을 드리고 요 4가지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술을 한번 적는 훈련을 앞으로 한 달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해보시면 좋은 논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기 시험이 지나고 다음이 이제 면접인데 면접 전형 프로세스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면접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 거의 이제 다 지나왔습니다. 자기소개서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어려웠습니다. 이까지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3배수가 남습니다. 55명의 3배수니까 165명 정도가 남겠죠. 이 3배수면 사실상 힘든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165명을 뽑을 수만 있으면 다 뽑아도 될 만한 그런 인재들이죠. 근데 이제 55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또 110명 정도는 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면접을 두고 이제 3배수 165명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1차 면접에서는 총 4가지의 면접을 봅니다. 4가지의 면접이 이제 그 1차 면접에서는 경영, 경제 이쪽 우리 문과생들을 기준으로요. 직무 능력 면접, 그다음에 심층 토론, 그다음에 PT 면접, 그다음에 팀 과제 이렇게 4가지 면접을 보고 각각 25%씩 점수를 배점해 가지고 1차 면접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면접에서 합격을 하면 이제 이 최종 면접에서는 1.5배수만 남아서 그때는 임원분들과 대면 면접, 인성 면접을 보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게 6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은 PT 면접의 전략부터 좀 세워주세요. 예, 이 PT 면접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고 이 PT 면접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사와 관련된 주제나 금융과 관련된 주제 이런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한 25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동안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5분간은 면접관들과 또 질의응답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받는 주제가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온다. 이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아는 주제 안에서 나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발표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PT 면접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태블릿 같은 PPT 같은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 페이지 내지 2페이지 정도 되는 이 PPT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요 PPT 자료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좀 시각화, 도형화, 수치화 시켜서요. 남들이 봤을 때, 면접관들이 봤을 때 눈에 좀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라라고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텍스트를 빽빽하게 이렇게 적는 PPT를 적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이 텍스트가 쫙 있으면 그게 눈에 딱 임팩트 있게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도형화, 시각화를 해가지고 PPT를 보여줄 수 있을까? PPT의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달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PPT를 좀 단순화시켜서 작성을 해보라. 요거를 제가 PT 면접 때는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뭐 토론 면접도 있고 팀 과제 면접도 있고 직무 능력 면접도 있거든요. 저 이제 시간 관계상 직무 능력 면접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직무 능력 면접은 그냥 인성 면접입니다. 그 인성 면접이고 이제 지원자하고 면접관하고 이렇게 다대다 면접일 수도 있고 또 한 명씩 들어가는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직무 능력 면접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던 토론 면접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한번 또 조사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직무 면접은 일단 산업은행의 전통적인 직무 능력 면접의 방식은 지원자 여러 명이 들어가거나 하면 공통 질문들을 이렇게 쭉 한 번씩 줍니다. 공통 질문들을 주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들이 이어지니까 공통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나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또 제가 지금 그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공통 질문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산업은행의 현재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라. 자, 이런 주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치죠.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답변들.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수익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라. 또 산업은행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어떤 분은 뭐 동남아시아입니다. 어떤 분은 유럽입니다. 뭐 어떤 분은 아프리카입니다. 어떤 분은 중남미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통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할 만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아까 우리 자소서에서 적었던 여러분들의 직무 분야 있죠. 직무 분야와 여러분들의 입행 후 계획 거기에 맞게 이런 산업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조금씩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 개별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만큼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순발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접 역량을 이제 가장 또 깊이 있게 발휘해야 되는 게 면접 중에서는 1차 면접 4가지 중에서는 직무 역량, 직무 능력 면접이고 이 직무 능력 면접은 최종 면접에 가면 또 그대로 동일한 그런 방식으로 임원들과 대면 면접, 직무 면접이 이어집니다.